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서 퇴근 후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을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의 필요는 식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4시간 이내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 식사를 했거나 그 밖에 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앞서서 한 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고, 운동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60분 이상, 90분, 2시간 이렇게 운동했을 때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하면은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 청년의 경우에는 운동 끝난 후에 한 20g 정도 이렇게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교수님 제 핏 운동법을 보면 운동 후 단백질 보충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단백질을 운동할 때 보충해야 되느냐, 그 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서 퇴근 후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을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보다 그 근육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좀 장시간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의 필요는 식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4시간 이내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 식사를 했거나 그 밖에 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높아진다. 그 시점이 약 운동 직후부터 60분, 80분 그 사이가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회의 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시점에 바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운동하기에 앞서서 4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운동이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앞서서 한 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고, 운동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60분 이상, 90분, 2시간 이렇게 운동했을 때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하면은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 청년의 경우에는 운동 끝난 후에 한 20g 정도 이렇게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약 40g, 즉 나이를 더 들수록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가급적이면 단백질 합성에 더 큰 작용을 하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유청 단백질이 근육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홍단백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청 단백질을 더 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 맞지 않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유당을 제거한 그런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충제로 드시면 좋겠지만 또 자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연으로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충제 말고 음식으로 드시는 것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체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이 더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은 달걀입니다. 그리고 우유.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성 근원에서 아무래도 더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식물성 중에는 콩이나 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택해서 드시면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 핏 운동법에 보면 운동할 때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같을까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재밌던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운동을 못하면 사우나로 운동을 대신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을 흘리는 현상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인체가 대비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우나는 운동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과 운동에서 흘리는 땀이 다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땀을 흘리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데요. 원인과 과정이 다르다. 사우나는 외부의 온도를 높여서 더 데워진 공기를 통해서 인체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죠. 즉 외부로부터의 열을 체내로 흡수시켜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근육 자체, 근육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75%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근육 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혈액을 덮이고 혈액이 순환하면서 인체 체온 전체를 덮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과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이제 체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운동할 때 이러한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그 체온을 배출시키기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의 커다란 생리적 변화가 수반된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던가 호흡을 활동이 높아진다든가 심장 활동이 빨라지고 또 혈관의 파동이나 혈액의 배분 또 내분비의 분비, 호르몬의 분비 이런 과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변화를 운동하면 인체 세포와 우리 인체 시스템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우나 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과정은 땀샘에서 이 땀을 생성시켜서 땀관을 통해서 땀샘관을 통해서 땀 구멍을 통해서 땀을 배출시켜서 이제 체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땀샘관을 통해서 땀을 생성시켜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사우나는 대부분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 땀이 배출되는 땀샘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땀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재흡수될 시간이 없게 되고 그러면 땀 중에 무기질,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농도가 높은 한마디로 우리가 육수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운동할 때는 대부분 땀이 서서히 생성이 되고 또 땀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무기질이 재흡수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땀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보편적으로 보면 더 묽은 땀, 더 전해질이 적게 포함된 땀을 흘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우나의 땀과 운동할 때의 땀은 다르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